저는 개인적으로 2001년도에 북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이제 나와서 바로 직행해서 중국의 그 심양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으로 인천공항으로 왔기 때문에 삼국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었던 그런 케이스고요.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오리지널 그냥 북한 사람인 상태에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차이가 컸습니다. 이제 서계 말씀하신 중에 제가 청진 경제전문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는 공업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주로 통계학에 가까운 이 경영학인데 주산과 돈 세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배웠죠. 그래서 저는 주산 무지 빨리 넣고 돈 빨리 셉니다. 그런데 그런 주산 들고 2001년도 그 시즌에 여기 취직할 자리가 없었어요. 여기는 벌써 주산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다 컴퓨터로 하고 완전 다른 벌써 20수년 전인데도 말이죠. 너무 차이가 커서 도대체 나는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되지? 사실 실망이 엄청 컸습니다. 설 자리가 없구나. 더 무서운 것은 이 나라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 외국어를 사용하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 일상생활에 외국어가 막 내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됐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이제 다 내려놓고 이제 그 20대 문화를 좀 터득하면서 사회를 차분하게 알아가자 하고 이제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 편입하겠습니다. 중국어는 북한에서 뭐 조금 이제 단어 정도는 공부했던지라 이것만 내가 좀 약간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공부하면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편입학해서 공부하면서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우리 탈북민들은 한국에 오면요 제일 먼저 접하는 분들 계세요. 연구자들입니다. 저 같은. 예. 그런데 그 연구자들이 주체 사상에 대하여서도 그다음에 이론적으로 북한을 너무 해설 잘하고 분석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너무 놀랍고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했는데 무엇인가 그 사람들 만나면 항상 확실하게 이해되는 뭔가 이제 딱딱 막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막히는 느낌 공부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서에 대해서 읽지를 못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연구자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하면서 약간 이제 여기 북한대학원 대학교도 있고 혹시 여기도 그 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들 계실 텐데 가는 곳마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한에서 왔는데 또 북한을 공부해야 되는 게 이게 맞는지 의문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일반론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특수성을 도출해낼 수 있는데 특수한 시각으로 이렇게 성장한 사람들이 자꾸 그 특수성에 몰입해서 북한만 바라보게 된다면 뭔가 이제 또 같은 정서를 읽지 못한 또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 가게 되었습니다. 고 황장엽 선생님 북한에서 주체사상 창시하셨던 분, 그분과 이제 상담 많이 했고 또 저희 학교 교수님하고 상담한 결과 이제 황 선생님께서 내가 북한의 주체사상 연구소에 있을 때 그 일본 교수들이 많이 와서 이제 그 회의를 진행하고 했었는데 그때 내가 아끼던 사람 있다. 거기로 가라. 사실 그래서 시즈오카 현립대학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님이라고 우리 한반도 안전보장 문제에서 가장 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신데 거기 소개해서 가서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제가 선택해서 이제 동경대학으로 왔고요. 그냥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유학을 한 11년간 했는데 11번 죽었다 난 것 같아요. 슬퍼요. 생각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그 섬세한 나라. 정말 디테일의 악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 트레이닝 받는 그 기간은 11번 죽었다 났다. 근데 나중에
저도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타입이고 뭐라도 이제 자꾸 위로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서 공부를 했는데 나중에 학위 받을 때 딱 한마디로 딱 정립됐습니다. 아, 이게 높아지는 게 아니고 깊어지는 과정이었구나. 앞으로 이걸 사용하면서 계속 공부하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약간 저희 그 소개에서 조금 여기 학문적 시각에도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샌드 연구소, 저는 이제 소장입니다. 그리고 뭐 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사회 심리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온 제가 일반론으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샌드 연구소에서는 동북아 국제 그 포럼하고 딱 두 가지예요. 저희 샌드 연구소는 동북아 국제 포럼 하나 하고 월 북한 정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적지는 사실 북한 정세 분석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 숲을 보지 않는 경향들이 학자들한테 있어서 저는 주변 환경, 적어도 동북아만이라도 주변 환경을 보면서 나무 얘기를 하자. 예, 그 취지로 두 개를 딱 시스템을 지금 정립하고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학문적 시각은 어쩌면은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엄청난 트레이닝 받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각인데, 사물과 관계와 국가와 모든 행위들을 객관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북한에서 살았고 남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어서 적절히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저희 독특한 학문적 시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샌드 연구소가 11월 5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렇게 민주평통에서 국제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나서 옆에는 조선일보 기사가 크게 나오고 뭐 미국에도 기사가 나오고 막 했었는데, 중국의 이제 뭐 푸단대 교수라든가 와세다대 뭐 일본 교수님들 발제를 맡고, 그리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토론을 맡고, 이런 방식으로 국제회의를 1년에 한 3번 정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12월 3일에도 예정돼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런 동북아 국제 포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리아나 호텔에서 했던 도쿄대 교수님들이랑 제가 이제 석사 교수님 이즈미 하지메 교수님이랑, 그리고 또 지금 저기 끝에는 지금 통일연구원 원장,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김병현 교수님 왔다 가셨죠. 서울대. 여기 김병현 교수님 정말 국내 그리고 해외에 최고의 이제 북한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시는 이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여기는 저가 앉아 있죠. 제가 같이 이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각도 시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썰림 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단임제 정권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권 바뀔 때마다 이렇게 썰림 현상이 심한데, 적어도 이렇게 다각도로 보면서 놓치는 부분들, 우리가 그동안 놓쳐왔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정말 샌드라는 모래처럼 메울 수 있어서 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샌드라는 이름은요, South and North Development, 제일 앞글자를 따서 샌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 발전, 이 한반도를 품고 한반도의 자원을 통합하고 재분배하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 소개가 너무 길었는데요. 저는 몇 시까지 말씀드리면 될까요? 3시까지? 예. 그 말씀 중이라도 혹시 궁금한 거 이거 꼭 놓치면 안 되겠다 싶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더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소통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금 이 북한을 바라보는데 왜 자꾸 국제 정세 얘기를 하냐. 이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우리의 배경,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알아야 북한의 행동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제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그리고 작년부터는 쿼드라는 국제적 이제 가치 질서가 성립되면서 우리가 뭐 거기에 들어갈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인도 태평양 전략은 왜 나왔습니까?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1대1로 세계 이제 1대1로 전략을 발표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대응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이렇게 대응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너무 넓히면 안 되니까 또 이제 요 바로 전에 지금 바이든 정부도 어떻습니까? 미국의 바이든 정부도 세계 전략에 있어서는 트럼프 정부를 계승합니다. 그렇죠? 그걸 몇 번 공식적으로 언급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전략을 했냐 하면은 어떤 동맹보다 국가가 우선이다. 예? 이념보다 이제는 국가가 우선이다 하는 국가주의를 선포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동안은 저기 트럼프 시기에 좀, 완전 위기의식도 많이 갖고 있고 좀 긴장했었는데, 그런데 그게 사실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요 건물은요, 일본의 자민당 건물이에요. 집권당인 자민당 건물. 이번에도 힘이 빠질 거다, 뭐 이런 예측도 많았는데, 여지없이 일본 자민당이 모든 또 이렇게 권력을 장악할 수밖에, 예, 그런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 막강한 일본 자민당 건물에 어떻게 썼냐면, 신시대의 막이 열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그 슬로건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민당 국회의원들 인터뷰하러 우리 뭐 지소미아 중단 2019년도에 막 이렇게 할 때 저는 인터뷰하러 갔었는데, 이 신시대의 막이 열리다 무슨 의미냐 하니까, 의식을 안 하는 경우는 대중들이 받아들일 때는 이제 레이와 시대, 이제 천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치적 의미는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를 읽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완전 새 시대로 들어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뭐 예전과 다른 완전 판이 바뀌는 이런 발전과 또 미중의 갈등과 또 미국의 힘이 빠지면서 국가주의로 선회하는 이런 안보적 상황에서 지금 일본도 신시대를 열겠다고 규정을 했던 거죠. 그리고 중국입니다. 중국. 저는 중국의 천진 외국어대 개공 교수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그 소통을 학자들과 하고 있는데, 중국에 가서 제가 제일 그 질문을 많이 했던 게 그게 공산당 군사위 사람들이나 또 이제 학자들이나 나는 궁금하다. 왜냐하면 나는 사회주의에서 살아봤고 자본주의에서 살아봤다. 이것이 이제 위에서 정치는, 중국은 위에서 정치는 사회주의 정치, 그리고 아래서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충되는 요 지점을 뭐라고 얘기할 거냐. 아무도 답을 못해. 너무 놀랐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이념이 바로 정립되지 않으니까 공자학원, 아카데미, 막 공자를 꺼내서 막 이렇게 세계화하면서 했었지 않습니까, 한동안. 아무튼 그런 게 정립되지 않았다가 얼마 안 있다가 2019년 그쯤에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규정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다 신시대. 이 신시대라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리고 또 북한은요, 북한 이게 우표입니다. 2019년도에 이렇게 발행한 우표인데, 여기에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우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는 말은 2017년 11월 29일 가장 이제 그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나서 우리는 핵무기 체계가 완성됐다고 선포할 때 이 11월 30일 날 사설로 나왔어요. 처음으로. 우리 국가 제일주의. 다른 말로 하면 국가주의를 내걸겠다는 얘기죠.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당을 통해서 정치를 했고, 그죠? 그 다음에 노동당을 통해서 했고,
그다음에 군대를 또 통해서 김정일 시대에는 군대를 통해서 통치를 했는데 이제는 국가를 통해서 통치를 하겠다는 이런 지금 컨셉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모두가 지금 국가주의, 국가 이기주의로 이렇게 돌아선 이런 우리의 환경.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좀 날카롭게 안 할게요. 저는 이제 학자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우리 한반도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2018년 2월에 새 정권이 서야 되는 원래 그렇게 예정이 됐었는데 뜻하지 않게 2017년 5월에 갑자기 시스템이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정이 다 바뀌어버린, 세계도 그렇게 예정했던 적이 없었고 우리도 예정이 없었고 특히 북한은 더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들어서면서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우리나라 청사진으로 내걸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신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의 현재의 시대에 대한 규명이 없이 앞으로 이제 신경제지도,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겠다, 거대한 하나의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사진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청사진 보시면은 꼭 북한이 허락해야만, 북한을 통해야만 갈 수 있는,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그 일본 학자들이나 정치인들, 그 다음에 미 국무부 이제 관료들도 무슨 얘기 하냐. 그 1대1로를, 지금 신경제지도는 중국의 1대1로를 꼭 붙드는 형국이다. 그러면 해양 세력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어디로 갈 것인지 답을 달라는 거예요. 이때까지와 완전 다른, 경험해보지 못했던 예, 이런 구도인 거죠. 물론 이제 이런 그림은 박근혜 때도 있었고 사실 개념을 바꿨을 뿐이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1대1을 꼭 붙들고 북한과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이런 시기에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은 청사진을 내놔라.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우리 친구로 할 건지, 아니면 대륙의 경도 될 건지, 이런 그림을 보여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어떤 학자, 그 다음에 일본의 이즈미 하지메 교수님, 인터뷰 여러 번 했습니다. 신 에치슨 라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에치슨 라인이 그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의 이제 모든 게 배제한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심각한 상황인데 이제 삶에 지쳐서 모두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은 위정자가 되면 현상 유지에 이제 모든 게 초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도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 속에서 고민하는 걸 절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언젠가 모르게 우리 대한민국의 배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멀리 가놓고 돌아봤을 때 언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될까 봐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우리를 내놓고 이제 북한도 미국도 주변국들은 다 신시대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북한 역시 여기에 발맞춰서 국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 말씀 드렸습니다. 일단은 한반도, 우리는 통일을 왜 해야 되죠? 우리 통일 미래로 통일이 미래 맞습니다. 정말 미래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신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저는 이제 통일이 너무 간절한 사람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황은 이렇다, 구조는 이렇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한계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 우리 젊은 애들이 그 논리가 싫대요.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충격받고 기분 좀 상했는데 다음 학기부터 공부 많이 해가지고 이럴 수 있겠구나. 지금 친구들은. 그게 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일, 저 역시 솔직히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자꾸 민족 하면서 이 특수성이란 것을, 남북관계는 특수한 관계지 않습니까? 국가 대 국가 관계. 지금 올해로 이제 그 남북 UN 동시가입 30주년.
9월 17일 지났죠.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또 30주년. 완전 다른 국가가 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관계로 민족이라는 하나의 통일 국가를 지향하는 잠정적인 특수한 관계로 설정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그랬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 특수관계 때문에 통일해야 되냐, 이거는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그래서 통일 얘기하다가 우리 그 통일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 지금 세계화 시대인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도 지금 유학 간 형도 있고 저도 해외 유학 가면서 지금 우리 해외 박사들 바로 이제 회의하려면 다 줌으로 하고 다 소통이 가능한 시대에 딱 같이 살아야 되냐, 이 말에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강의 내용은 아니지만 이게 딱 하나,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되는 거. 지금 인도 태평양 전략이나 그다음에 지금 새로 나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이런 코드 문제나 이것들이 딱 포인트 어디에 있습니까? 포인트는 데이터 확보 전쟁이에요. 데이터 확보. 모든 게 인간 한 사람한테 나오는 데이터 무한한 거 아시죠? 이런 무한한 데이터, 뭐 생체 리듬이나 모든 데이터, 문화, 취향, 모든 피형, 하여간 이러한 모든 데이터, 인구가 많을수록 강한 국가가 될 것이며, 그리고 국가의 3요소 중에 절대적인 2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권은 통일하면은 바뀔 수가 있지만 나라의 영토와 국민의 숫자는 그건 절대 불변한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 필요성은 절대 불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규모에서 그리고 이제 데이터 확보 경쟁 속에서 너무 사람이 적고 고령화로 또 빨리 진화하고 있고 인구가 또 저출산이고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어떻게 순발력 있게 발전하고 또 우리는 열심히 하더라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준경국으로 가야죠. 근본적으로 이제 조건이 준경국이 돼야지 우리의 노력은 대고도 남죠. 사실은 노력은 노력. 그런데 조건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들이 이제 막 일자리도 어렵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사고가 어떻습니까? 또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배타성이 있는 데다가 좁아요. 사실은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토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북한을 뚫고 대륙으로 진출하게 되면 확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거듭나기 위해서, 앞으로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지금 소모되는 분단 비용, 70수년간 여러분들 분단 비용은 버리는 비용이에요. 지금 오늘도 쓰고 있고 매 초마다 계속 나가는 이 비용은 생산성이 없는, 미래를 약속하지 않는 버리는 비용을 여러분들 70수년 감당해 왔어요. 그리고 이 엄청난 부채를 아이들한테 계속 넘겨주는 데 대해서는 별로 아파하지 않는데 이건 정말 너무 아는 사람들은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 이거 충당하려면 세금에서 뜯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오해하는 게 예를 들어서 이 비용을 북한 투자 비용으로 돌린다. 생산성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딱 오해는 어떤 사람들은 저명한 학자들도 오해를 하는 게 북한 사람들은 그냥 식량을 주면은 먹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인간입니다. 거기도 사람입니다. 살기 위해서 무지히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버리는 소모 비용을 갖다가 그들에게 투자 비용으로 확 돌릴 때 생산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어떤 정부에 돌릴 건가, 민간에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그림이라도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정말 이제 우리가 합치면은 다 망한다. 이게 말이 되는 노력입니까? 아무튼 통일은 우리의 미래에 맞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통일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지금 우리 한반도 상황이 이게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이렇게 위성 사진인데 말씀 들리나요? 이게
이 위성 사진인데 두 개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는 두 개 국가로 인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없는 그냥 둘이 돼버린 거죠. 우리는 섬이 아닌 섬나라가 돼버렸고, 그리고 중국 존재감, 대한민국의 존재감, 옆에 이제 일본의 존재감, 밤하늘에서 보면 그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북한은 없습니다. 국력, 경쟁력에 북한이 없는 거죠. 아무튼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한반도의 상태를 보면은 직영학적으로 이거는 완전 단절된 상태지 않습니까? 딱 정체됐습니다. 모든 맥이 이제 백두대간에 이제 여러 가지 맥이, 지리적인 맥이 흘러야 되는데 그것이 딱 단절된 상태.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런 서로 다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격차가 심하게 됐죠. 이제 인구 얘기했고, 그 다음 문화적으로는 정체성. 이게 정체성이라는 거는 이게 민족의 공통 분모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큽니다. 큼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억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훨씬 지금 큰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체제의 역방향성이라는 거죠. 북한의 1인 독재 체제하고 또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 이렇게 역방향적 체제를 한반도가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솔직히 안다 하지만은 설명하라면 잘 못하세요. 그리고 또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뭐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맞는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한 번도 북한을 우리의 의도대로 다루었던 적이 있냐는 거죠. 예, 그런 질문 던지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잠깐 말씀 좀 드리고 본론 들어가겠는데, 우리나라의 그 통일과 북한 학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남북 관계를 또 다루는 학자들 시각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시각이 굉장히 이제 내재적 접근을 해야 된다. 북한도 하나의 유기체인 만큼 내재적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독일의 송두일 교수의 그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인 행태는 내재적 접근은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제 비판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이거는 보수적 측면입니다. 보수적 측면은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구체성과 또 여러 가지 세부적 그런 분석력이 부족합니다. 국제정치적 시각에서 보기 때문에. 예,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양극화, 보수와 진보의 이런 시각들이 학계에도 똑같이 내재되어 있고 국민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다른 말로 하면은 보수는 오히려 북한을 바라봤을 때 북한 정권과 인민을 구분하는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좀 신기한 게 이런 시각은요, 사실 진보적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보는 북한을 바라봤을 때 북한 이퀄 김정은 이퀄 북한 정권 인민 이렇게 봐요. 근데 이거는 완전 보수적 시각입니다. 그럼 나는 도대체 진정한 보수며 진정한 진보가 어디에 있냐,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해관계 대립밖에 없더라. 이렇게 지금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 북한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을 지금의 이제 그 김정은 정권의 향방을 좀 쫓으려면 북한이 그동안 내걸었던 북한 국가 전략의 목표를 잠시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1945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은 이제 3대 세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대 세습이 이렇게 혈통으로 똘똘 뭉친 이런 세습 체제는 21세기 지금 우리 민족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예. 그런데 김일성은 이제 1948년, 물론 이제 45년도에 이제 소련의 88여단 대위로 있다가 스탈린에게 발탁돼서 이렇게 북한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받았죠, 소련에. 그리고 48년에 북한에 이제 건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 사망했는데 김일성 시대의 국가 목표는 공산주의였어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진영 안에서 김일성을 서포트해줬기 때문에 그냥 철저한 공산주의자로서 이제 북한에 이렇게 지도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 공산주의 진영 안에서 공산주의 실현을 목표로 이렇게 국가 모든 목표가 정해져 있고, 여기서 나왔던 주체 사상 역시 공산주의 막스 레닌주의를 계승하는 사상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통치 수단은 노동당입니다. 노동당이고, 그리고 이념은 공산주의 실현이었죠. 이런 또 이것으로 해서 이제 북한의 영향력 확대 역시 세계화 수준이 아니고 공산주의 진영 안에서 영향력 확대가 가장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94년 이후에 김정일 시대 들어오면은 완전 또 바뀝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던 북한이, 시스템은 살아있는 생명체거든요, 원래. 그래서 시스템은 생명처럼 계속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건강했다 약해졌다가 또 이제 팔이 하나 더 생겼다가 잘렸다가 이렇게 진화됩니다. 이렇게 동태적인 북한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김정일 시대에는 원래 이제 공산주의 체제가 90년대 초반에 89년 이때 다 무너지면서 북한도 무너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어요. 그런데 또 김일성이 죽고 나서 어떻습니까? 김일성이 죽고 나서 구심점이 없으니까 이제 무너질 거다, 뭐 이런 기대가 굉장히 높았고, 또 나중에 김정일이 사망하고 나서 쓰러졌을 때도 김정일만 사망되면 급변 사태다 막 이러면서 연구하고 뭐 돈을 풀고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김정은이 들어섰는데 안 무너졌습니다. 급변 사태가 안 났어요. 그 다음에 김정은 들어섰을 때 정말 애숭이 같은 애가 들어섰으니까 한 3년 못 갈 거다 막 하겠는데 10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봤던 북한, 정말 북한을 얼마나 잘 아냐 하는 또 다시 그 말씀이 너무 와닿고,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지금도 북한은 이제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곧 무너질 거다, 곧 저항이 일어날 거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 사실 1990년대 요 김정일 시대에 북한이 무너졌어야 맞죠. 경제적 논리로만 본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김정일 시대에는 정말 김일성이 죽어서 나라가 혼란스러운 데다가 자연재해까지 겹치면서 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막 꽃제비가 막 생겨나고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 총에 맞으면서도 살겠다고 막 탈출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처음으로 총살이 너무 많이 사형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 국민들은 무슨 얘기 했냐면, 제가 살던 청진시에도 한 15명을 도강했던 사람 비롯해서 15명을 세워놓고 총으로 쐈어요. 그것도 수남시장이라는 장마당에서. 그래서 사람들 막 모여놓고 아이들도 모아서 이제 앞에 앉혀놓고 보이게 하고 했는데, 그때 어르신들은, 사형 끝나고 집에 가는 어르신들은 제가 봤거든요. 그 현장은 안 가봤어요. 그런데 혀를 끌끌 차더니 일제 시기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 이렇게까지는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어르신이 말한 걸 많은 사람 들었는데도 고발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공감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바뀌었는데도 그럼 무너지려면 그때 무너졌어야 되죠. 경제적인 요인이라면. 그래서 다른 얘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에는 바뀌어서 그때 나라를 지키는 게 첫 번째다, 놈들이 우리를 자꾸 못 살게 한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선포하면서 이렇게 선군 정치를 했어요. 군대로서 통치하고, 그리고 김정일 말기 2009년에 와서는 헌법에서 공산주의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시대에는 공산주의 진영 안에 있는 북한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끊임없이 주장을 했다면 그 이후에 김정일 시대부터는 공산주의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이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진 거죠. 전혀 이제 사람들 들어도 거짓말하는구나 이러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체제 유지가 국가 목표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그리고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은 체제의 국가 목표가 이제는 집단주의예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제 뭐 성군주의도 아니고 집단주의. 집단이라는 것이 한 덩어리가 됐을 때만이 독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독재라는 권력자의 입장에서는 한 덩어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만약에 분산되면 민주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 막강한 힘 이것이 분산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새로운 개념, 혈통, 백두혈통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정통적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게 이제 백두산에 계속 다니면서 백두혈통을, 그러니까 3대를 백두산 매개체로 해서 3대를 이어주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역시 생존이고 권력의 생존이고 체제 유지다. 그런데 이제 통치 수단은 여기서 국가를 통치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북한 연구자들이 가장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는 자꾸 이제 사회주의 국가는 당 국가 체제다 하기 때문에 당의 절대성에 입각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국가를 어떻게 어떤 페이스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해요. 딱 거기 이제 그 도식화가 돼서 스키마에 딱 빠졌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학자들이 그게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안 되나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렇게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북한의 그 시스템, 국가 목표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점차 수세적으로, 공격성에서 수세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현상 유지. 잠깐만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북한의 정치체제 시스템, 지금 현재 김정은 정권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치체제는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입니다. 이걸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3단계 보시면 원래 이제 67년 이후 1단계 먼저 보시면 당 안에서 수령이라는 개념이 처음 나왔어요. 그 원래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선물 보낼 때 김일성 수령님 했지만 완전 공식화 제도화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수령이라는 개념은 그 국제공산주의 운동 안에서도 우두머리를 선출할 때 집단의 우두머리를 수령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거는 선출로 가능한 건데 이때 이제 수령이라고 부른 건 그냥 암묵적으로 수령님 해서 사람들이 따라갔는데 나중에 이것이 시스템의 정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령이라는 북한에서 지금 현재 개념화하는 거는 시작은 있지만 끝이 없는 유시무종의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를 뺏겼을 때 일제에게 1912년 김일성이 태어났다. 이렇게 세상에 오신 그 김일성 수령 이러면서 인민이 순환을 겪을 때 수령이 왔고 그 다음에 항일 유격전을 펼치면서 일본군과 싸워서 나라를 찾아줬다. 그리고 6.25 전쟁 때는 미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제 수령이 계셔서 이거 막았다. 수호자. 나라 구원자, 인민의 구원자, 수호자, 해방자 이런 것들을 포함한 개념이 이제 수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67년이냐면 엄청난 숙청, 그 숙청의 역사였는데 힘이 없었던 김일성은 사실 스탈린에게 발탁돼서 들어왔는데 중학교 중퇴생이고 그때는 조만식 비롯해서 북한 내부에 엄청나신 분들이 정말 그때 옛날에 그 사회주의 동경했던 사람들,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인들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엄청난 숙청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숙청의 역사가 청산된 1967년 갑산파까지 숙청된 이 시점에서 수령으로 등극한 거예요. 그래서 1972년이 되면 잠시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가요? 우리나라에 1972년요.
남북 관계에서는 7.4 공동성명이 발표됐고 막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는 10월 유신헌법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12월에 북한은 유일헌법을 발표했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간간히 남북 관계들 또 딱 쌍둥이 같이 이렇게 바로 같은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딱 쌍둥이 같이 바뀔 때가 있어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72년이 되면은 국가주석제를 도입해가지고 이제는 당 총비서이며 국가주석이며 이러다 보니까 이 막강한 부담을 진 김일성한테 정말 이제는 후계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부담을 덜어드려야 된다. 건강을 챙겨야 되고 수령님이 사업을 보좌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이게 명분이었어요. 그래서 1974년도에 수령이라는 개념 안에서 후계자를 내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북한의 권력 구조를 설명하면은 수령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후계자라는 사람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독립적인 존재, 그럼 권력이라는 게 중심이 이동이 되는데 절대 독립된 존재로 보면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계자의 결정권이 거의 없고 후계자는 수령에게 충성해야 될 일만 있고 모든 명분은 수령에게 충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일은 곧 수령의 생각이다 해서 인민들은 후계자의 말을 들어야 되죠. 그게 74년입니다. 1974년 2월에 김정일이 바로 이제 장남이 이렇게 후계자로 내정됐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사건이 또 있었습니까? 1974년에 유경수 여사 씨의 사건이 있었죠. 엄청난 사건. 그런데 거기서 또 보면은 이제 남한에서는 유신헌법 발표한 이후에 있은 일이라 이제 또 그 장녀가 이제 퍼스트 레이디로 바로 역할을 하는, 그래서 객관화해서 보면은 역사를 굉장하게 이제 북한은 장남이 제2인자였고 남한은 장녀가 2인자였고 우리들의 정서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우리 민족의 정서에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74년 지나면서 점차 2인자들을 혈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체제가 강화됩니다. 그런데 1986년에 들어서면은 86년에는 이렇게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갖다가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이라는 이 그 논리를 발표하면서 주체 사상을 변화시켜요. 그게 바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이 시스템 모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령은 당 안에 있던 당을 이끌던 수령이 당에서 신격화됩니다. 그 다음에 당과 수령의 관계를 후계자가 매개체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그래서 이 시즌부터는 김일성이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그 중에 딱 하나가 우리 정치 시스템은 복숭아와 같다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작집에 다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망고처럼 우리나라 복숭아는 그런 물렁물렁하지 않다. 우리나라 복숭아는,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은 복숭아처럼 밖에 있는 껍질과 살은 인민대중이고 이때부터, 그 다음에 거기 둘러싸여 있는 딱딱한 씨는 당이고 그 다음 그 안에 있는 말랑말랑한 씨는 수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수령은 선두에 선 게 아니라 안에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숨어버리는 거야. 인민 속에 숨어버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때 주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86년이 되면요, 그 고르바초프가 85년에 등장했는데 86년 2월에 페레스트로이카라는 개방 정책을, 개혁 정책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걸 선포하고 개혁이 잘 안 되니까 막 시스템이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딱하고 다 정체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또 개방 정책이라는 크라스노스치라는 정보를 개방하라 하고 또 하다 보니까 확 무너졌던 거죠. 그런데 아무튼 86년 시점에서 북한은 너무너무 이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기고 또 86년 도이모이를 선택하죠, 베트남은.
그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가 이렇게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특히 78년에 그 중국이 개국개방을 선택하고 나서 막 수종주의라고 반발하고 북한은 너무 놀랐는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사회주의 종주국인 중국이 이렇게 소련이 이제 개방 정책을 실시하니까 북한은 쇼크 받은 거죠. 왜냐하면 북한 역시도 이제 독립국가이면, 자기들이 그냥 하나의 국가이면은 선택을 했을 거예요. 84년에도 하병법 제정을 했고, 그때는 유럽의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저도 이제 뭐 빨간 머리 앤, 뭐 셜록 홈스, 루빵, 하여간 여러 이제 정말 좋은 동화들이랑 굉장히 많이 읽었거든요. 출판 굉장히 많이 해서 도서관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려고 했고, 하병법을 제정해서 외국과 계속 합작 기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 소련이 이런 선택을 하는 바람에 문 또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문을 열면 남한에 영향이 들어오고, 86년쯤 되면은 남한은 경제력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안 게임도 사회주의 국가 대국들이 막 아시안 게임에 참석하고, 예, 그래서 북한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걸 단절하고 이렇게 닫힌 길을 딱 만들어서 이제는 우리는 생명체다. 하나의 독립적인 공산주의 진영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독립적인 국가 유기체다. 여기서 생각하는 거는 수령은 최고 내수이며 당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인민대중은 따라오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사상적으로는 여기 사상체계는 수령의 생각이 후계자와 당을 통해서 인민대중에게 전달되고, 이것이 교육의 효과로서 충성심이 나오고 복종 심리가 나오고 이러면 이것은 영도 체계를 따라서 당에 전달되고 당의 보고에 의해서 수령에게 기속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역시 경제 시스템 중앙집권제 계획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인민들이 생산하면 모든 생산물이 영도 체계를 따라서 수령의 이름으로 등록되는 거죠. 그러니 모든 국가의 재산들이 수령의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는 수령의 것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수령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령의 국가가 돼서 김일성은 죽었는데, 북한에서는 태양이라고 해서 김일성의 그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김정일이 또 사망했는데 김정일을 광명성이라고 해서 김정일 생일을 광명성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SLBM 발사체에다가 북극성이라고 또 새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양은 하나인데 후계자들은 행성에 비유해서 우리 이 광명성 별이나 북극성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자기 독자적으로 개발한 SLBM 기술을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SLBM 발사체에 북극성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광명성 2535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ICBM 발사체에 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김정일 때부터 계승해 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태양의 주위를 도는 행성들을 가리켜서 지금은 백두혈통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은하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 은하수 관현악단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게 혈통을 어떻게 제도화할까 하는데 초점 맞춰 왔던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수령은 한 명, 요즘 또 국정원도 그렇고 뭐 김여정 위임 통치라는 그 정보위 보고하면서도 하고, 그다음에 뭐 김정은을 수령이라고 한다, 수령이라고 등극한다 하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겁니다. 저는 좀 부정하고 있어요. 수령님들이라고 할 때 복수 칭호는 김정은도 들어가겠지만 한 명만, 김일성 한 명을 갖다가 이렇게 수령으로 해서 김일성은 죽었지만은 수령으로 영원히 북한을 지탱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계자는 계속 바뀌는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김정일 같은 경우도 수령님의 유언을 당정책으로 간철한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김정은은 어떻습니까? 수령님처럼 닮아가지고 나왔고, 예, 막 너무 무리하게 뚱뚱하게 하고 나왔고, 얼굴도 이제 김일성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정치 행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령이라는 김일성에서 괴리가 생기게 되면 균열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왜 김일성에 대해서 김일성의 괴리가 생기면 균열이 일어나냐? 이제는 이 김일성이라는 사실 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모든 부분에는 김일성의 1차 책임이 있어요. 이 나라의 시스템을 정신권력 체제를 만들려고 했고 죽을 때까지 하려고 했고 김일성은 94년 사망된다는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본인이 120세까지 산다고 생각했고 그 저작집에 나오는데 내가 이제 120세 때 탄자니아 이 누구는 내 120세 생일에 오겠단다. 야, 내 95세 생일에 누구는 또 오겠단다. 이러면서 그 굉장히 오래 산다고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사망했거든요. 우리 남북 정상회담 준비하다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일하다가. 아무튼 간에 그런 구조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제 같은 그런 사회 정치적 생명체론의 구조는 사실, 2인자가 함부로 이제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놔서 김일성은 사망했습니다. 94년에. 그런데 김정일은 만 3년에 유훈 통치라는 기간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남한에서는 유교 문화를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교는 원래는 만 2년 만에 끝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만 3년 동안 시스템을 어떤 논리로 만들어가고 그리고 나의 전체 결정권을 어떻게 주변 간부들에게 이렇게 납득시킬 건지 그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북한 정치 체제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북한 체제 생존이다, 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면은 수령이라는 한 사람의 힘과 인민이라는 2,500만의 힘, 이것이 이퀄이 됐을 때 북한 정부는 체제를 유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령의 힘이 좀 더 크면 괜찮지만은 그것이 작거나 인민의 힘이 커졌을 때 이거는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국민이 커졌죠. 그래 마음대로 위성자들이 마음대로 못해요. 이런 체제가 온다면 북한은 무너진다고 생각하겠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서두가 너무 많이 제가 이제 통일과 관련된 말씀을 많이 드리다 보니까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또 두 가지 과제를 안고 등장했어요. 20대 김정은, 아무도 몰랐던 사람. 그리고 다시 돌이켜보면 정상회담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김정은의 양력을 압니까? 양력 공표된 적이 없습니다. 김정일까지는 양력이 다 나왔어요. 공식적으로. 김정은의 양력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북한 사람 역시 모릅니다. 그리고 주변국에서 핵을 가진 상태, 양력도 정말 통보하지 않은 상태, 그럼에도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도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끌려가는 현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정상회담을 했는데 북한이기 때문에 그 양력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는 참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그림에서는 김일성이라는 그 카리스마 있는 이렇게 권위 체계가 이제 권력을 작동하도록. 그래서 권위 체계로 권력이 작동되면은 철저하게 독재가 되는 거죠. 권위라는 거는 스스로 복종하는 자들의 행동에 의해서 그 권위가 서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북한 권력 구조는 권력으로 이렇게 권력이 집행되는 것보다는 권위 체계로 작동되는 체제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권위를 만들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경제를 회생시켜야 되죠. 그런데 권위를 만들어야 되는데 권위는 시간과 업적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제일 먼저 이렇게 선택했던 게 뭐냐면 온 사회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하겠다. 왜냐하면 김일성, 김정일 역사와 사상과 모든 사회 해석권을 독점하고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유일하게 그걸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 이제 각인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선포했던 게 가장 큰 게 이제 핵경제 병진 노선이었어요. 예. 그 핵경제 병진 노선은 그 앞으로 항구적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는 항구적으로 끌고 나갈 정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제일 중요한 게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은 당의 기능이 굉장히 약화됩니다.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조선노동당과 친구할 수 있는 당이 없어요. 그 중국의 공산당도 사실은 노동당을 좀 창피해하는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나서지 않았으면 2017년까지는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당으로 대외 정책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당은 내부에서만 내부 통치에만 사용하는 구조다 이렇게 달라지고, 김정은은 그러면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를 이어주는 도구로 국가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독재자의 입장에서는 사실 당, 국가, 군대 다 수단이지 독재자가 국가 밑에 들어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또 어떤 대체로 학자들이 뭐 당이 절대적이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유연하지 못한 거예요. 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이제 그 핵경제 병진 노선에 김정은이 발언을 갖다가 제가 시스템 사고 기법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 그 핵무력의 이제 국가 전략적 지위.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정일 시대에 개발했던 국가 모든 전략 자산들을 점점 더 키워가면서 핵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북한 내부에 정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이 두 번째, 첫 번째는 정통적 지배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카리스마적 지배를 확보하는데 굉장히 사용하고 있는 게 핵입니다. 핵. 그래서 이 핵 개발의 경량화, 소양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된 상황들이 이렇게 상승되면 상승될수록 사실 김정은의 그 호칭은 동반 상승해왔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졌고요. 요거는 조금 말씀 좀 드리고 조금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는 모든 시스템과 관련된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만 관련돼서 설명드렸습니다. 2003년도에 그 고난이 행군 겪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2003년도에 북한에서는 시장을 제도화했어요. 유일하게 북한 주민들이 자기 의지로 제도화한 거는 장마당입니다. 예, 제도화가 됐고 세금을 걷어내고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인지 혹시 아십니까? 무슨 건물이신지 아세요? 여명거리입니다. 북한의 여명거리,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도 여기를 지나가시고 했었는데 여명거리 이 건물 건축 모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예? 멋있죠? 이게 모든 미사일 역사의 모든 모형들을 집대성한 거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래 보시면 태양광열로 이렇게 조명을 비치고 있는데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어서 바로 발사할 직전처럼 보이시지 않나요? 예, 이런 그림이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 여기서 사는 사람들 김일성 종합대학 교직원들과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공로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자부심은 대단해요. 세계가 만들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만들고 있다.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 엄청 대단합니다. 핵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김정은에 대한 능력으로 평가되겠죠. 엄청 대단한 사람이다. 젊은 사람이. 이게 바로 문화로 이어지고 문화는 정서로 이어지면서 이 정서는 김정은의 권위로 확대 재생산이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핵을 포기하라 하면은 이걸 빼놓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김정은의 정치 뭐 큰 도구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경제 제재 심화시켰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를 짓냐, 이렇게 멋있는 아파트를 많이 지었어요. 지방에도 짓고. 이거는 시장을 도입해서 시장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새로운 계급이 또 탄생했지 않습니까? 신흥부유층이라고 북한에서는 돈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돈주들이 옛날에 토대 나빴던 사람도 머리 좋아서 돈 버는 사람, 토대 좋은 사람은 백을 또 이렇게 얻고 돈 버는 사람, 계급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이번에 이제 국가가 이런 설계를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냅니다. 돈을 내서 분양을 받아요. 아파트 다 짓고 나서 분양을 받고 자기들이 또 따로 이제 비싸게 만들어 팝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살고 국가도 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독재 시스템하고 시장이 공존하는 걸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물질 관계가 바뀌겠죠. 옛날에 공급해서 이제는 스스로 만드는 이런 쪽으로 많이 바뀌고, 그리고 돈주들과 권력이 결탁을 합니다. 결탁한 것을 원상태대로 돌릴 때마다 이제 화폐 교환한다던가 이제 부패 척결한다던가 하면서 힘을 빼내면 이제 돈주와 권력이 분리되겠죠.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통치를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경제정책에서 특징, 시장에 너무 의존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냥 경제정책 나오는 곳마다 시장, 정말 이제 자본주의인지 북한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권한을 아랫단위에 막강하게 줍니다. 다만 소유권만 딱 제한하고 나머지 다 주는 거죠. 계획권, 인사권, 판매권, 가격 재정권 다 국가가 독점했던 거 다 줬어요. 예, 이렇게 시장에 의존도가 심화되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의식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의식 변화. 사적 공간이 확대되죠. 아까 사회정치적 생명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적 공간이 없고 나와 수령과의 관계를 당이 조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때 사고방식은 무조건 수직적인 사고방식이었어요. 위계 질서에 적응하고 수평적인 걸 인정을 잘 못하는, 그래서 지들끼리도 막 싸우고 지금 탈북자 뭐 그런 현상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수직적인 사고방식, 높은 사람만 모든 걸 해결한다 이런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뀝니다. 수평적으로 이제 사회적 자본이 조금씩 생기면서 서로 믿음이 생기고 저희들끼리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다 보니까 아까 같은 그런 시스템은 이제 국가가 체제 유지를 하자고 하는 심정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내부에서는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바뀌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개인주의는 사실 굉장히 건강한 의식이에요. 우리도 지금 20대 MZ 세대가 개인주의로 가고 이래서 저는 참 건강하게 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개인주의 같지만 엄밀히 들어가서 학문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기주의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이제 통일의 상대라고 할 때 굉장히 또 하나의 우리 과제를 안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이제 도전을 못하니까, 불만이 있어서 도전을 못하고 다만 내가 생산해서 내가 먹고 살고 하다 보니까 딱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 이기적인 이런 상황들이 많이 표출이 됩니다. 그 핵 문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핵을 만들 때는 김정일 시대에는 핵을 성군 정치에서 이제 국가 방위력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 놈들이 우리를 호시탐탐 침략하려고 하기 때문에 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은요, 이 시점까지 와서 딱 보면 핵은 대외 정치, 국내 정치 모두를 관장하는 지렛대가 돼버린 거예요. 핵 지렛대. 이거는 모든 정책의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핵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 정책도 마찬가지죠. 핵 모형의 집에서 살고 평양에 견학 왔던 지방 사람들이 그런 모형을 보고 TV에 계속 그 모형이 방영될 때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원래 국산이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약간의 국산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막 결집력이 생기거든요. 아무튼 예, 그러니까 그 문화정 소속으로도 핵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핵 개발 지렛대 효과, 북한은 얼마 전에 2018년에 핵무기 체계가 완성됐으니 이젠 경제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그 4.27 정상회담 바로 일주일 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꼼꼼하게 그걸 딱 이렇게 자료를 갖다가 읽어봤더니 그 내용이 아니고 핵이랑 그 병진 노선이라는 거는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 노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핵무력이 완성돼도 경제가 완성 안 됐으면 병진 노선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언론들이 막 그게 완성돼서 이제 경제만 집중한다고 그 판을 깔아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또 이제 그 17년도에 했던 걸 최근에는 17년까지는 하성 15형까지 발사했는데 요즘은 대륙간 미사일 하성 16형, 17형 다 발사하고 또 이제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경제로 집중 뭐 전환했다고 어떻게 그거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도 그렇지만 너무 쏠림 현상이 우리 스스로가 너무 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국가 전략이라고 하면은 김정은 정권에서 핵 개발 정책과 경제 정책을 같이 가는 거. 이걸 국가 전략이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목표를 실행한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렇게 6차 당대에서도 그렇고 전략국가를 지향해봤어요. 전략국가.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이제 아니해서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전략국가 경쟁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전략국가라는 거는 3대 자산, 전략자산을 보유한 국가를 얘기하는데 핵폭격기, 그 다음에 ICBM, SLBM, 이거 보유한 국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ICBM, SLBM 보유했다고 하지만 뭐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지금 보유한 걸로 우리는 다 이제 인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핵 폭격기는 아무리 죽었다 나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쪽이 두 개, ICBM, SLBM 두 개만 자산을 가져도 전략 국가로 인정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인정 지금 안 하겠다고 말로만 하면서 가진 상태에서 이렇게 정상회담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엄청난 그 94년, 원래 뭐 핵의 역사 가면은 엄청 길지만 드러난 것만 보면은 94년 제네바 합의가 있었고, 핵을 포기하고 동결하면 우리는 경수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긴 역사 속에서 그 지렛대로 미국과 계속 이렇게 그 교섭을 했고 중국을 막 또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그 막강하고 큰 지렛대로 미국 들어 올리고 중국 들어 올리고 해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큰 나라들이 아예 무시해 버렸어요. 다만 처음으로 남한을 존중해 가지고 그 통미 봉남 했었는데 처음으로 통미 했던 거죠. 그래서 남한을 갖다가 그 지렛대 받침돌로 딱 끼워 넣었더니 미국이 드러나고, 그러니까 또 중국이 드러나고, 게다가 하노이, 베트남, 싱가포르, 러시아, 뭐 이제는 뭐 더 한이 없이 다 드러났던 거죠. 그것도 뭐 3번씩, 4번, 5번. 하여간 예, 이렇게 됐는데 우리는 그 지렛대 효과에 주목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효과가 있으면 치워질 거고, 적절할 때 이제 좀 당겼다가 좀 더 밭에 넣었다가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좀 덜 하신 것 같아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점차적으로 북한의 상황은 수세적으로 또 가고 있다. 너무 어렵게 가고 있고, 여기 아래 보시면은 7차 당대회 2016년에 7차 당대회 구호는 100점 백승하겠다. 그리고 1심 단결하자. 이렇게 해서 막 자신감, 공격성이 짙은 자신감 표현했는데, 8차 당대회 올해 1월 달에 했죠. 여기서는 이민위천 1심 단결, 자료갱생을 선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점 백승이 없어졌어요. 이민위천, 그 다음 자료갱생. 인민들이 자료갱생해라는 거야. 예. 그리고 지속적인 게 뭡니까? 아까 제가 사회정치적 생명체로는 설명 계속 했지만은 그건 너무 중요해서 1심 단결,
그냥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 목표 집단주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냥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거는 지속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중요한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중요한 게 저 뒤에 사실 그림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세습 국가를 지금 지향하고 있고 이것을 공식화하려고 한다. 이것을 뭐 얘기하는 게 저의 지금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림 그림 보시면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은 멘즈 깎이고 너무 부끄러운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이제 막 생중계하면서 출발했었어요. 북한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출발하면서 낮부터 TV 내보내고, 그런데 돌아올 때는 새벽 3시에 도착했어요. 엄청난 그 행렬, 21세기 비행기도 아닌 이렇게 그 1차 회의 때는 저기 중국의 비행기를 빌려서 갔었죠. 그 다음에 2차 때는 엄청난 기차를 또 끌고 갔다가 또 그걸 끌고 왔는데, 아무튼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김정은은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10월 16일에 올랐는데, 여기 보시면 김여정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대동했는데, 김여정과 김정은의 이 머리에는 금장도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은 기록용화를 내보내면서 이때의 말을 백마라고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통이라는 굉장히 신선함, 거기에다가 이게 금장도도 김여정까지 같이 넣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로 45일 만에 12월에 또 이렇게 방문했어요. 또 백두산 갔습니다. 그때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TV에서는 군마를 타고 갔다고 얘기를 해요. 군마. 그리고 저희 리설주 부인을 대동했는데, 여기에는 김정은만 금장도가 있고 부인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김정일이 백두산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 설화를 아까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발표하는 그 해에 만들어서 이제 공개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김정은 일은 그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났죠. 소련에서. 그런데 이제 건국신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김일성의 건국신화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김정일이 고향집까지 백두산에다가 또 설치하고 그걸 또 체험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찾아갈 때 이렇게 금장도를 한 거는 김여정과 김정은입니다. 이거는 혈통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보면은 나라를 찾을 때 전사들이 보호를 받으면서 전사들과 함께 싸웠던 혁명 전통, 이거는 이제 이 두 번째 사진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북한에서는 정통성을 얘기할 때 사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 전에는 혈통이 안 나왔어요. 그 전에는 혁명 전통만 북한의 정통성이다, 체제 정통성이다 했는데, 사회 정치적 생명체의 그 요점은 종교성이 굉장히 짙습니다. 영생이라는 시간 함수를 영생으로 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 죽었지만은 수령으로 영생하기 때문에 지금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그 이후부터는 이렇게 전통 플러스 혈통도 얘기를 하더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는 백두혈통이라고 완전 공식적으로 말하고, 저 신기한 거는 우리 사회가 북한 정치는 곧 개념화 정치예요. 북한에 김정은 지도자라는 사람이 직접 가서 다독이면서 교육하거나 직접 막 채찍하면서 그렇게 막 통제하거나 그거 못하지 않습니까? 개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 개념을 의식하고 인지하고 개념이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개념 그 자체가 통치 수단이죠. 근데 이런 것 계속 개발을 해내는데, 우리 사회가 신기하게도 그걸 계속 갖다가 정당화하면서 쓰고 있다는 사실도 오늘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심심치 않게 백두혈통이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도쿄 유학하던 도중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 와서
한 2년 출근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학교 학생들 좀 강의를 하면서 그 학생이 그래요. 아, 나는 요즘 고난의 행군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무슨 고난의 행군하냐? 너 너무 놀라서 무슨 하냐 했더니 뭐도 해야 되고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막 고난의 행군에 산다고. 이런 것들이 그냥 보편이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되고, 아까 그 양형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언제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적어도 정상회담 할 때는 우리한테 통보를 하고 우리는 요구를 했어야 되죠. 아직도 북한은 아직도 그냥 암암리에 통용되는 김정은이 몇 살, 아이가 몇 명, 그것밖에 모릅니다. 네, 좀 심각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 남북 관계가 이렇게 이제 자꾸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청거리고 바뀌어요. 근데 우리는 북한을 바라봤을 때 남북 관계에서 딱 우리 문제를 해결한다 하면은 핵 문제와 인권 문제, 그리고 북한 스스로는 경제 문제. 이렇죠. 우리가 바라봤을 때 핵 문제, 인권 문제. 그런데 이런 문제도 딱 해결 방법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지금 두 가지를 선택하던데, 하나는 빠른 해결책입니다. 아주 빠른 해결책이라는 거는 사실 근본적인 문제, 그 해결책을 사실 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경제 문제에 빠른 해결책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북한 문제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진보 정권 때는 빠른 해결책 하면은 경제 쪽으로 해서 빨리 이제 해결되고 가시적인 걸 보여주자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상 근본적인 문제는 자꾸 딜레이 됩니다. 시간적으로 자꾸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 우리가 여러 정권을 이렇게 경험해 오면서 봤지만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빠른 문제 해결책은 너무 이제 우리가 급하니까 저급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거 선택한 것 같은데 중독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여주면 이쪽으로 아예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제 기본적인 건 이제 해결 못한 채로 계속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못하면 언제든지 이 문제는 또 불거질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 효과가 어쩌면 함정이 아닐까. 예, 좀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 회피 요거까지 이어질까 봐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